결혼 전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말했다. 인상이 참 불쌍하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던 게 문제였다. 28해를 고아원에서 그리고 자취방에서 홀로 살아온 나에게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다. 시어머니 최윤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 집으로 와. 가족 되자.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28해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다.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명절이면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나만 남아있던 그 시간들. 졸업식 때 부모님 손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며 혼자 울던 기억들. 그 모든 게 이 한마디로 치유될 것 같았다. 민준을 만난 건 소개팅 앱에서였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평범했다.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 회사원이라고 했다. 첫 만남은 카페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민주는 친절했다. 커피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저도 같은 걸로.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눴다. 취미, 일 살아온 이야기들.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말했을 때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가족이 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보고 싶어도 없는걸요. 민주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좋았다. 동정이 아니라 공감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은 식당이었다. 민주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고 그 식당을 예약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식사를 하며 민준이 물었다. 혹시 결혼 생각 있어요? 나는 당황했다. 아직 두 번째 만남인데. 갑자기요? 아, 죄송해요. 너무 빨랐나? 아니에요. 그냥 놀라서. 저는 솔직히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도 있고. 몇 살이신데요? 33이요. 나보다 5살 많았다.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요? 가족이 뭔지 잘 몰라서요.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가족 되면 되죠.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준이 말했다.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 하셔. 저를요? 응. 사진 보여드렸는데 이쁘다고 하시더라. 나는 조금 불편했다.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빨리 만나보고 싶대. 괜찮아? 저는 한 번만. 엄마가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었고 민준이 싫지 않았다. 알겠어요. 언제? 이번 주말? 네. 그렇게 나는 최윤희를 처음 만났다. 약속 장소는 최윤희의 집이었다. 집에서 밥 먹자. 편하게. 민준의 차를 타고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컸다. 3층 단독주택이었다. 여기 사세요? 응. 우리 집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윤희가 나왔다. 어서 와. 그리고 나를 한참 쳐다봤다. 인상이 참 불쌍하네. 나는 당황했다. 첫 만남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윤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미안. 그냥 그렇게 보여서.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지? 최윤희가 내 손을 잡았다. 고아원 출신이라며? 네. 어떻게 아세요? 민준이한테 들었어. 혼자 잘 살아왔구나. 감사합니다. 최윤희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앉아. 편하게 있어. 소파에 앉자 최윤희가 차를 가져왔다. 마셔봐.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최윤희는 계속 나를 봤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인데?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요. 곧 사귈 거잖아.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최윤희는 진심 같았다. 고아 출신이 더 좋아. 부모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나는 넘어갔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다.
최윤희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다.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최윤희가 물었다. 친척은 없어? 네. 아무도 없어요. 친구는? 많지 않아요. 회사 동료 정도? 외롭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서. 최윤희는 흡족한 표정이었다. 식사 후 최윤희가 말했다. 우리 집으로 와. 가족 되자. 네. 민준이랑 결혼해.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당황했다. 너무 빨랐다.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요. 사귀면서 준비하면 되지. 너 같은 며느리를 원했어. 최윤희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민준이 물었다. 엄마 어땠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치? 엄마가 널 정말 좋아하셔.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빠른 게 좋지. 우리 나이도 있잖아.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민주는 나쁘지 않았고 최윤희는 나를 원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 필요했다. 한 달 후 민준이 청혼했다. 레스토랑에서였다.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를 꺼냈다. 오빠.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나도 내가 좋아. 우리 가족 되자. 나는 울었다. 가족. 그 단어가 너무 간절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집으로 돌아와 최윤희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어. 최윤희의 목소리는 기뻤다. 빨리 준비하자. 날짜 잡고. 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최윤희가 모든 걸 주도했다. 드레스는 이걸로. 예식장은 여기. 하객은 우리 쪽만 부를게. 너는 부를 사람 없잖아. 회사 동료들 몇 명. 그것도 괜찮아. 부르고 싶으면 불러. 나는 최윤희에게 감사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줬다. 결혼식 일주일 전 최윤희가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하자. 네. 최윤희의 집으로 갔다. 앉아. 소파에 앉자 최윤희가 서류를 꺼냈다. 이거 작성해줘. 이게 뭔데요? 혼인 서류야.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는 서류를 봤다. 일반적인 혼인신고서였다. 지금 쓰면 되나요? 응. 미리 준비해두면 편하잖아. 나는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 썼다. 도장은? 지문으로 할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최윤희는 내 지문을 받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 결혼식은 소박했다. 내 쪽 하객은 회사 동료 셋뿐이었다. 최윤희 쪽은 친척들로 가득했다. 축하합니다. 잘 살아라. 시집살이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집으로 갔다. 아니, 시댁으로. 신혼집은 나중에 구하고 일단 우리 집에서 살자. 최윤희가 그렇게 말했고 민주는 동의했다. 엄마 말이 맞아. 돈도 아끼고. 나는 불편했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어차피 나는 선택권이 없었다. 신혼 첫날 밤 최윤희가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잘 자고 있어? 어머니. 내일부터 시댁 규칙 알려줄게. 잘 들어야 해.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네, 엄마. 나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첫날이니까. 다음 날 아침 규칙이 시작됐다. 아침은 6시에 준비해. 시아버지가 7시에 일어나시거든. 네. 빨래는 손으로만. 세탁기 쓰면 옷 상해. 네. 외출은 미리 허락받고. 네. 규칙은 계속 이어졌다. 설거지는 이렇게, 청소는 저렇게, 말은 이렇게.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이틀째 나는 실수를 했다. 아침 준비가 10분 늦었다. 왜 늦었어? 최윤희가 차갑게 물었다. 죄송해요, 늦잠을. 늦잠? 며느리가 늦잠을 자? 최윤희는 접시를 식탁에 내리쳤다. 쨍그랑. 접시가 깨졌다. 이게 밥이야? 밥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를 치웠다. 민주는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못 본 척. 사흘째 나는 외출하고 싶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친구? 무슨 친구? 회사 동료요. 회사는 관도잖아. 네, 하지만 친구니까. 친구 만나서 뭐 해? 시간 낭비야. 그래도 안 돼. 최윤희는 단호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냥 차나 마시려고. 집에 차 있잖아. 여기서 마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갇혔다. 회사도 그만뒀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만 있었다. 아니,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최윤희는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다. 민주는 방관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말대꾸를 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최윤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뭐? 제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람? 최윤희가 비웃었다. 고아 주제에 사람 대접 받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고아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이게 함부로야? 최윤희가 다가왔다. 내가 널 가족으로 받아줬잖아. 고마워해야지. 가족이면 이렇게 대하나요? 입 다물어. 최윤희가 소리쳤다. 오늘 밤 거실에서 서 있어. 반성하는 시간이야. 네? 들리지 않아? 서 있으라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윤희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밤새 서 있어야 했다. 민준에게 울며 문자를 보냈다. 오빠 도와줘. 어머니가 너무해. 민준의 답장은 차가웠다. 엄마 말 좀 들어. 너를 위해서야.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걸.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망가졌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긴장 상태였다. 최윤희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이거 해. 네. 저거 해. 네. 빨리 안 해? 죄송합니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감정도 생각도 없이. 어느 날 최윤희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누구랑 연락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여기 문자 왔잖아. 회사 동료예요. 이제 회사 안 다니는데 왜 연락해? 차단해. 하지만 지금 당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를 차단했다.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마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족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건 가족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2달이 지났을 때 최윤희가 말했다. 이제 애 가져. 네? 결혼한 지 2달 됐잖아. 애 낳아야지. 나는 당황했다. 아직 준비가. 준비? 뭘 준비해? 그냥 낳으면 돼. 하지만 제 몸도 아직. 내 몸? 내 몸이 뭐가 중요해? 애를 낳는 게 중요하지. 최윤희는 냉정했다. 이번 달 안에 임신해야 해. 왜 이렇게 급하게? 말대꾸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그날 밤부터 민주는 매일 밤 나를 찾았다. 엄마 말씀대로 해야지. 나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민주는 내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저 최윤희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인형처럼 됐다. 의지도 선택도 없는. 그리고 석 달째 나는 임신했다. 테스트기에 2줄이 그어졌을 때 나는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완전히 갇힐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미 늦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최윤희가 나를 고른 이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는 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최윤희는 처음으로 나를 끌어안았다. 그래. 역시.
그 말이 소름 끼쳤다. 기쁨도 축하도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뭔가 계획된 일이 성공한 것 같은 말투였다. 역시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쁘다는 거지. 하지만 최윤희의 눈빛은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지금요? 아직 확인만 한 건데. 확인이 아니야. 제대로 검사해야지. 최윤희는 급했다. 성별 확인하고 상태 보고 다 체크해야 해. 아직 초기인데요. 성별은 나중에. 최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나중? 지금 알아야 해. 빨리 준비해. 나는 불안했다. 왜 이렇게 급한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 최윤희는 의사와 따로 얘기했다.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잠시 후 최윤희가 나왔다. 검사 시작하자.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상태 물어본 거지. 초음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댔다. 아직 아주 작네요. 6주 정도? 네. 성별은 아직 모르겠어요. 3개월은 돼야. 최윤희가 끼어들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보통 5개월쯤이요. 그럼 그때 다시 올게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지금은 건강한 게 중요한데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성별도 중요해요. 최윤희는 단호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오며 나는 물었다. 어머니, 왜 성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궁금하잖아. 하지만 말 많이 하지 마. 몸 안 좋아. 그날부터 최윤희는 내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을 쟀다. 37.2도. 정상이네. 식사는 메뉴가 정해져 있었다. 아침은 미역국, 점심은 소고기, 저녁은 닭고기. 제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한테 좋은 걸 먹어야지. 하지만 입덧이 있어서. 입덧? 그까짓 거 참아. 애 위해서. 나는 억지로 먹었다. 토할 것 같아도 참았다. 최윤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다 먹어. 한 숟갈도 남기면 안 돼.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도 먹어. 내 뱃속에 누가 있는데. 나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다. 병원도 최윤희가 정한 곳만 갔다. 여기 원장이 우리 집 아는 사람이야. 여기만 다녀. 제가 다니던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안 돼. 여기가 더 좋아. 나는 선택권이 없었다. 잠자는 시간까지 통제됐다. 십시 전엔 자야 해. 애가 잘 자라려면. 저는 원래 늦게 자는데. 이제부터는 일찍 자. 내 말 들어. 심지어 자는 자세도 지적했다. 왼쪽으로 누워 자. 그게 애한테 좋아. 불편한데요. 불편해도 참아. 애 생각해. 나는 점점 숨이 막혔다. 내 몸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최윤희의 통제 아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윤희는 날 쳐다봤다. 알아서? 넌 고아 출신이라 애 키우는 법도 몰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미리 배우는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최윤희가 다가왔다. 내가 너 챙겨주는 거 고마워해야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임신 3개월이 됐을 때 최윤희는 내 배를 만지며 말했다. 배는 내 거 아니야. 네? 우리 핏줄 담긴 그릇일 뿐이야.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관리 못하면 내가 해야지. 이건 우리 손주니까. 제 아이인데요. 내 아이? 최윤희가 비웃었다. 내가 낳는다고 내 아이야? 우리 핏줄인데. 나는 화가 났다. 핏줄이면 뭐예요? 제가 10달 품는 건데. 품기만 하면 뭐해. 중요한 건 피야. 최윤희는 차갑게 말했다. 이 안에 우리 피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에게 말했지만 그는 웃었다. 엄마가 손주 좋아해서 그래.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과민 반응이야. 임신해서 그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였다. 임신 4개월 입덧이 심해졌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최윤희는 참으라고만 했다. 임신하면 다 그래. 유난 떨지 마. 정말 힘들어요. 힘든 게 뭐야?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 애 낳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그것도 못 참아? 나는 참았다. 토하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다 참았다. 최윤희의 눈치를 봐야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최윤희의 방 앞을 지나다 들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다. 응, 임신했어. 계획대로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20년 전 그애 낳았을 때도 이랬지. 20년 전? 누구? 이번엔 제대로 키울 거야. 그때처럼 실수 안 해. 나는 숨을 죽였다. 핏줄은 다시 찾아오는 거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최윤희는 웃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소리지? 다음 날 나는 최윤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다른 자녀 있으세요? 최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왜? 어제 전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20년 전. 엿듣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최윤희가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입 다물어. 최윤희가 소리쳤다.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의심은 커졌다. 최윤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임신 5개월 드디어 성별 검사 날이 왔다. 최윤희는 새벽부터 나를 깨웠다. 빨리 준비해. 병원 가야지. 아직 시간 있는데요. 일찍 가야 해. 빨리.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아들입니다. 최윤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역시. 또 그 말이었다. 역시요? 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쁘다는 거지. 하지만 최윤희의 눈빛은 이상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윤희가 말했다. 혹시 딸이면 안 됐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반드시 낳아야 했어. 다행이다.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만약 딸이었다면? 그럼 다시 낳아야지. 최윤희는 태연했다. 딸은 쓸모없어. 쓸모없다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왔어. 딸은 필요 없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딸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섬뜩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최윤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딸이었다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불렀다.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최윤희는 쉬게 해주지 않았다. 임산부도 움직여야 해. 누워만 있으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뭐야? 나 때는. 알았어요. 할게요. 나는 지쳤다. 몸도 마음도. 어느 날 최윤희는 아기용품을 사기 시작했다.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 이 유모차가 제일 좋대. 침대는 이걸로 샀어. 옷도 벌써 다 준비했어. 제 의견도 좀 물어봐 주세요. 의견? 내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제 아이인데. 내 아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 최윤희가 짜증을 냈다. 우리 손주야. 알겠어?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방 하나가 아기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 손주 키울 거야. 최윤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집에 아기방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더 넓잖아. 주말마다 데려올 거니까. 주말마다요? 그래. 할머니가 손주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숨이 막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주말 스케줄까지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키울 거예요. 키우긴. 너 혼자 못 키워.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민준이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도와줘? 내가 봐야지. 저도 육아휴직 쓸 거예요. 육아휴직? 최윤희가 비웃었다. 그거 얼마나 나오는데?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애나 봐. 저는 일하고 싶어요. 일? 애 낳고 무슨 일을 해? 최윤희는 단호했다. 애 키우는 게 내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임신 8개월 나는 탈출을 생각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다. 최윤희가 모든 걸 통제했다. 통장도 핸드폰도 모든 게. 나는 완전히 갇혀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불안했다. 이 아이를 낳으면 빼앗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최윤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출생신고, 양육계획, 모든 것. 나는 단지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진통이 시작됐다. 새벽 3시,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에 잠에서 깼다. 오빠 깨요. 민준을 흔들었다. 응? 왜? 진통이 왔어요. 진짜?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먼저 병원에. 아니야. 엄마가 같이 가신대. 민준은 최윤희를 깨웠다. 엄마, 서아 진통 왔대요. 뭐? 지금? 최윤희도 급히 일어났다. 빨리 준비해. 병원 가자. 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뒷좌석에서 나는 진통을 견뎠다. 통증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아파요. 참아. 곧 도착해. 최윤희는 앞자리에서 계속 시계를 봤다. 더 빨리 못 가?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엄마. 병원에 도착하자 최윤희는 의사와 먼저 얘기했다. 또, 무슨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분만실로 들어갔다. 간호사들이 나를 침대에 눕혔다. 힘내세요.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통은 점점 강해졌다. 10분 간격, 5분 간격, 3분 간격.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힘주세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다. 조금만 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앙.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울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였다. 제 아기.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먼저 씻기고 올게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갔다. 나는 기다렸다. 빨리 안고 싶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기는 오지 않았다. 제 아기는요? 곧 오실 거예요. 30분 후 간호사가 왔다. 하지만 아기는 없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먼저 안으시겠대요. 할머니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황당했다. 제가 먼저 안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런데 할머니가 강하게 요청하셔서. 아니에요. 제 아기예요. 데려와 주세요. 산모님 진정하세요. 진정? 제 아기를 못 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나는 소리쳤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나갔다. 나는 혼자 병실에 남았다. 눈물이 났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내가 마지막일까? 1시간 후 드디어 아기가 왔다. 최윤희가 안고 들어왔다. 우리 손주 이쁘지? 제가 안을게요. 잠깐만. 사진 좀 찍자. 최윤희는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기다렸다. 참았다. 이제 줄게. 최윤희가 마지못해 아기를 건넸다. 나는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우리 아기. 눈물이 났다. 너무 오래 안고 있지 마. 피곤하잖아. 최윤희가 말했다.
괜찮아요. 제 아기인데. 그래도 쉬어야지. 최윤희는 10분도 안 돼서 아기를 다시 뺏어갔다. 내가 볼게. 넌 쉬어. 나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너무 지쳐 있었다. 출산으로 기력이 다 빠져 있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기도 최윤희도 민준도. 어디 간 거지? 나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간호사를 불렀다. 제 아기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에 있어요. 왜 여기 없어요?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산모는 쉬셔야 한다고. 제가 봐야죠.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데려올게요. 간호사는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최윤희가 왔다. 아기는 없었다. 제 아기는요? 신생아실에 있어. 걱정 마. 왜 안 데려오세요? 내가 쉬어야지. 애 보면 피곤해. 괜찮아요. 보고 싶어요. 나중에 봐. 지금은 쉬어. 최윤희는 단호했다. 나는 하루 종일 아기를 보지 못했다. 수유 시간에만 잠깐 안아볼 수 있었다. 나머지 시간은 최윤희가 독차지했다. 3일이 지났다. 출생신고 얘기가 나왔다. 출생신고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이미 했어. 최윤희가 태연하게 말했다. 네? 나는 당황했다. 제 동의 없이요? 동의? 필요 없어. 보호자가 하면 돼. 보호자는 엄마인 저잖아요. 법적으론 그렇지. 하지만 난 할머니야. 할머니도 할 수 있어. 최윤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출생신고서는 이미 작성돼 있었다. 이름도 한자도 보호자 서명까지. 제가 사인 안 했는데요. 최윤희는 웃었다. 내 이름이 필요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은 있지. 병원 원장이 우리 집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불법이잖아요. 불법? 누가 알겠어. 다 끝난 일이야. 최윤희는 냉정했다. 이름도 내가 지었어. 보니까 괜찮더라. 제가 짓고 싶었는데요. 내가 짓는 것보다 내가 짓는 게 나아. 사주도 보고 지었어. 나는 울컥했다. 이건 너무해요. 너무? 뭐가 너무해? 최윤희가 다가왔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고마워해야지. 고마워요? 제 권리를 빼앗았잖아요. 권리? 최윤희가 비웃었다.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고아 주제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오빠 어머니가 출생신고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알아서 하시는 게 편하잖아. 편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왜 이래? 출생신고쯤이야. 이름도 제가 짓고 싶었어요. 엄마가 지은 이름이 더 좋을 거야. 사주 보고 지으셨다며.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내 아이인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이름도 양육도 모든 게 최윤희 마음대로였다. 나는 단지 아이를 낳은 사람일 뿐이었다. 퇴원날이 왔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댁으로 갔다. 산후조리는 우리 집에서 해야지. 최윤희가 그렇게 결정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아기 방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 여기서 애 키울 거야. 제 방 옆에 두고 싶은데요. 안 돼.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보기 편하잖아. 나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최윤희는 모든 걸 결정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만 들었다. 산모는 쉬어야지. 애는 내가 볼게. 제가 봐야죠. 넌 산후조리 중인데 무슨 애를 봐. 쉬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고 싶었지만 최윤희가 막았다. 들어가 있어. 내가 달래줄게.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뭐지? 내가 엄마인데 왜 아기를 못 보는 거지? 밤이 됐다. 아기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고 나는 방에 혼자 있었다. 수유 시간이 됐다. 나가도 돼요? 응. 젖 먹이고 들어와. 나는 거실로 나가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10분. 그게 전부였다. 다 먹였으면 들어가. 조금 더 안고 있을게요. 안 돼. 너 피곤하잖아. 최윤희는 아기를 뺏어갔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거의 아기를 보지 못했다. 수유 시간에만 10분씩. 나머지는 최윤희가 독점했다. 어느 날 나는 몰래 거실로 나갔다. 새벽 3시. 아기가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기를 안았다. 우리 아기. 너무 예뻤다. 너무 소중했다. 왜 나왔어? 갑자기 최윤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기 보고 싶어서. 새벽에? 애깨. 최윤희가 아기를 뺏어갔다. 방 들어가. 조금만 더. 지금 당장. 나는 울며 방으로 돌아갔다. 이건 너무했다. 내 아이인데 왜 이렇게 멀어질까? 그날 밤 나는 최윤희의 가방을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서랍 안에 오래된 서류가 있었다. 지문 파일, 입양 기록 사본, 미혼모, 출산 직후 입양, 아이 생년월일, 내 것과 같았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다시 자세히 봤다. 입양 보낸 날짜 1996년 8월 15일. 내 생일이었다. 입양 사유 미혼모 출산 양육 불가. 친모 이름 최윤희. 나는 숨이 막혔다. 최윤희가 내 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럼 민주는? 더 찾았다. 가족관계 증명서. 최윤의 마이너스 아들 박민준. 딸 입양. 입양 날짜가 내 생일. 나는 주저앉았다. 내가 최윤희의 딸. 민주는 내 오빠. 우리가 결혼했다고. DNA 검사 결과도 있었다. 최윤희와 나 모녀 관계 99.9%. 나는 울음이 터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딸을 며느리로 만들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최윤희를 마주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이게 뭐예요? 서류를 내밀었다. 최윤희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찾은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최윤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그럼 민준 오빠는? 내 오빠지. 나는 무너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해야 했어.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최윤희가 나를 똑바로 봤다. 버렸으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다시 키우는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람을. 물건처럼요? 핏줄은 물건이야. 최윤희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낳았고 내가 버렸고 다시 쓸 권리도 나한테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쓸 권리라니요. 그래. 너는 내 거야. 내 아들도 내 거고. 최윤희는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21살이었어. 미혼모였지. 아버지는 도망갔고 나는 혼자였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선택한 거지. 최윤희는 차를 마셨다. 넌 딸이었어. 나는 아들이 필요했어. 딸이라서 버린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어. 딸은 쓸모없어. 쓸모없다고요? 그래.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잖아. 아들만이 집안을 이어. 최윤희는 담담했다. 그래서 너를 입양 보냈어. 태어난 지 3일 만에.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럼 민준 오빠는? 3년 후에 낳았지. 결혼하고. 그때는 아들이었어. 왜 저를 찾은 거예요? 찜찜했어. 최윤희가 말했다. 내 핏줄이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게.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너를 찾았지. 최윤희는 웃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알았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완벽하다고요? 그래. 고아 출신이면 과거를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제 오빠랑? 민준이는 몰라. 내가 누군지.
난 그냥 좋은 며느리 감이라고 했어. 나는 역겨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친남매끼리. 법적으론 남매가 아니야. 넌 입양 보내졌으니까. 최윤희는 차갑게 웃었다. 기록상 남남이지. 그래서 결혼도 가능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 최윤희는 서류를 꺼냈다. 너를 낳았을 때부터 계획했어. 무슨 계획이요? 언젠가 내 아이를 내가 키울 거라고. 나는 토할 것 같았다. 왜요? 왜 그래야 해요? 넌 내 실패작이었어. 최윤희가 말했다. 딸로 태어나서. 하지만 내 아들은 달라. 달라요? 그래.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어. 내 아들은 내 손자이자 내 조카야.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완벽한 핏줄이지. 우리 집안의 순수한 피. 순수한 피라니. 그래. 너와 민준이의 아들. 우리 가문이 완벽한 계승자야. 최윤희는 기뻐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제대로. 실수 없이. 절대 안 내줘요. 나는 소리쳤다. 내 아이예요. 내 아이? 최윤희가 비웃었다. 넌 내 딸이야. 내 아이는 내 손자고. 법적으로는 제 아이잖아요. 법? 그게 중요해? 최윤희가 다가왔다. 넌 혼자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래도. 그리고 민준이는 내 편이야. 법정 가면 넌 질 거야. 나는 떨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너를 다시 낳는 거야. 최윤희가 말했다. 내가 내 딸이었지만 실패했어. 이제 내 아들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사람을 다시 낳는다고요? 그래. 핏줄은 반복되는 거야. 너는 실패했지만 내 아들은 성공할 거야. 최윤희는 확신에 찼다. 이게 내 계획이었어. 20년을 기다렸어. 나는 주저앉았다. 왜 하필 저를? 내가 내 딸이니까. 최윤희는 냉정했다. 내 피가 흐르니까. 그날 밤 나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최윤희는 24시간 감시했다. 아기는 늘 최윤희 방 옆에 있었다. 나는 기회를 노렸다. 사흘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최윤희가 외출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민준이 봐. 기회였다. 하지만 민준이 있었다. 오빠, 나 좀 나가도 돼? 어디? 그냥 바람 좀 쉬고. 엄마한테 물어봐. 오빠가 허락해주면 안 돼? 안 돼. 엄마 말 들어야지. 민주는 최윤희만 따랐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밤. 최윤희가 잠들 때. 그때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새벽 3시. 최윤희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기회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기 방으로 갔다. 아기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조용히 하자. 엄마가 데려갈게. 현관으로 향했다. 조용히 천천히. 문을 열려는 순간. 어디가? 최윤희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디 가냐고? 최윤희가 다가왔다. 산책. 산책? 새벽에? 애 안고. 답답해서. 거짓말하지 마. 최윤희가 아기를 뺏어갔다. 도망가려 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 정말. 최윤희가 웃었다.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어디든 갈 거예요.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나? 고아원으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어? 돈도 없는데? 일하면 돼요. 일? 애 봐주는 사람도 없이? 최윤희는 비웃었다. 현실을 봐. 넌 날 떠날 수 없어. 나는 울었다. 그래도 여긴 아니에요. 여기 말고 어디? 어디든요. 당신한테서 멀리. 멀리? 최윤희가 다가왔다. 넌 내 딸이야. 어딜 가도 내 그림자가 따라가. 그만해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낳은 사람이지.
최윤희는 냉정했다. 그리고 그게 전부야.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무너졌다. 다음 날 민준에게 모든 걸 말했다. 오빠 들어요. 저 어머니 딸이에요. 민준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서류 봤어요. 저 입양하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우린 남매예요. 어머니가 다 계획했어요. 말도 안 돼.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민주는 서류를 보고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네. 그래서 저희 결혼은 무효예요. 민주는 주저앉았다. 내 여동생이랑 결혼했다고. 어머니가 속인 거예요. 우리 둘 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민준도 충격에 빠졌다. 최윤희를 마주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최윤희는 태연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필요했어. 너희 아들이. 우린 남매잖아요. 법적으론 아니야. 법적으로? 민준이 소리쳤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핏줄로 사는 거야. 최윤희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나와 민준은 결심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민준과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친구 수진이 소개해준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는 차분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최윤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 20년 후 찾아서 며느리로 만들었다는 것. 민준이 내 오빠라는 것. 그리고 아기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DNA 검사 결과 있나요? 네. 서류를 건넸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이건 심각한 사기 혼인입니다. 결혼 무효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남매 간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이는요? 민준이 물었다. 아이의 친권은 생모에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봤다. 당신이 친권자예요. 할머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출생신고가 이미 됐다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무효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2-3개월.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동안은요? 일단 아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아기와 함께 있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권 확인 소송도 함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변호사가 경고했다.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특히 최윤희 씨가. 알아요. 나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기를 데리고 수진의 집으로 갔다. 민준도 함께였다. 여기서 지낼게. 얼마든지. 수진이 도와줬다. 다음 날 최윤희에게 소장이 날아갔다. 결혼 무효 소송. 친권 확인 소송. 최윤희는 즉시 전화했다.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당장 집으로 와. 안 가요. 내 아들은 내 손주야. 법적으론 아니에요. 저한테 친권이 있어요. 이 배은 망덕한. 최윤희가 소리쳤다. 내가 널 낳았잖아. 낳은 게 다가 아니에요. 버렸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최윤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무효? 말도 안 돼. 최윤희 측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입양 보낸 아이는 남이니까요. 하지만 친생자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요? 최윤희가 끼어들었다.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사기 혼인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친생자 관계를 숨기고 결혼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라니요?
최윤희가 항변했다. 판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딸을 버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시 찾아서 가족 만든 건데요. 가족? 판사가 의아해했다. 친남매를 결혼시켰는데 그게 가족입니까? 남매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법적으론 남이니까요. 최윤희는 우겼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입양 사실을 숨긴 채 혼인을 유도한 것은 민법 제816조 사기 혼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무효입니다. 판사가 판결했다. 최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손주는 내 거예요. 아이의 친권은 생모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확인했다. 조부모는 양육 결정권이 없습니다. 난 할머니예요. 할머니라도 사기로 얻은 손주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했다. 최윤희 씨 친생자 유기, 사기 혼인 방조, 아동 인권 침해로 기소합니다. 뭐? 최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 딸인데. 최윤희가 소리쳤다. 내가 낳았어. 내 손주야. 나는 일어나 말했다. 낳았다고 엄마는 아니에요. 뭐? 지킨 사람이 엄마예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최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다해요? 난 젊었고 혼자였고. 그래서 딸을 버리고 20년 후에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최윤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아이는 당신 손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기를 안았다.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최윤희는 무너졌다.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낳은 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단호했다. 사랑이 없었잖아요. 존중도 없었고. 판결이 내려졌다. 결혼 무효. 접근 금지 명령. 친권은 나에게. 민준과의 관계도 정리됐다. 우리는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오빠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오빠도 오빠 길을 가세요.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민준도 웃었다. 그래. 넌 강해. 우리는 작별했다. 남매로도 부부로도 아닌 그저 피해자로서. 나는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을 얻었고 회사에 복직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아기를 키우며 일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이 도와줬고 어린이집도 찾았다. 밤 아기를 안고 나는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 아기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아이를 잘 키웠다. 일도 안정됐고 생활도 자리 잡았다. 최윤희는 가끔 멀리서 지켜봤다. 접근은 못했지 시선은 느껴졌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최윤희에게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손자 얼굴 보게 해달라. 나는 편지를 찢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다. 최윤희도 누군가의 피해자였을까? 아들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라며 딸인 자신을 미워하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나를 버렸고 아들을 낳았고 다시 나를 찾았을까? 하지만 그것도 변명은 될 수 없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1년이 지났다. 아이는 돌을 맞았다. 수진과 회사 동료들이 와서 축하해줬다. 엄마,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네. 수진이 웃었다.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돌잔치를 마치고 나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다. 파란 하늘이었다. 우리 이제 괜찮아.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3년이 지났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녔다. 나는 승진도 했다.
어느 날 우연히 최윤희를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 최윤희는 많이 늙어 있었다. 서하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주. 잘 크고 있니?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나는 최윤희를 봤다. 안 돼요. 제발.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할머니도 아니고요. 최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했다.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최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5년이 지났다. 아이는 7살이 됐다. 엄마, 할머니 없어?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응. 우린 둘이야.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던데. 우린 없어. 하지만 괜찮아. 왜 없어? 할머니가 멀리 계셔. 보고 싶어? 아니. 나는 웃었다. 엄마랑 너면 충분해. 그래. 아이가 웃었다. 엄마랑 나면 돼. 나는 아이를 안았다.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다. 핏줄이 전부는 아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거다.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나는 최윤희의 딸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그녀의 딸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의 엄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핏줄로 시작된 지옥은 내 선택으로 끝났다. 이제 나는 자유다. 그리고 내 아이도 자유롭게 자랄 것이다. 누구의 도구도 소유물도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10년이 지났다. 아이는 중학생이 됐다. 엄마, 학교에서 가족 나무 그리래. 그래? 그려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그려? 그리지 마. 우리는 엄마랑 너잖아. 그래도 돼? 응.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야. 선택? 응. 엄마는 널 선택했어. 너를 지키기로 선택했고. 아이가 웃었다. 나도 엄마 선택해. 고마워. 나는 아이를 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입양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판결문. 모두 태워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다. 그리고 내 선택이었다. 나는 최윤희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삶에서 지워버렸다. 그게 내가 선택한 자유였다. 피로 묶인 인생은 선택으로 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끊었다. 완전히, 영원히.